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문화도시 지원센터 안주용 인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지쳐가는 요즘 유익한 강연 하나 소개드리고자 잠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인천 서구에는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본도시 지정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 인천 서구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도시 인천 서구는 회복탄력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회복탄력이란 자신에게 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도시가 직면해온 문제와 역경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는 시민 문화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결국 그게 진정한 문화도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취지를 담아 이번에 저희 센터에서는 시민분들을 위한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라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도시, 그리고 행복한 시민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고자 도시계획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들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해 뵙게 되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좋은 강연이오니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정석 교수님과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문화도시 지원센터는 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늘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복탄력 문화도시 인천 서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버 도시의 정석이라고 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인천 서구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천천히 재생 이야기 그리고 도시 혁신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제는 개발보다 재생을 그리고 우리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에는 재생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 혁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 도시 재생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재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과거에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개발 시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발 시대는 우리나라 아마 1960년대에 본격화되어서 최근까지 2010년대까지 꽤 긴 시간 이어져 왔죠. 이 개발 시대에 우리는 신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만들고 또 신시가지 개발을 하고 또 과거에는 없던 아파트 단지 또는 공업 단지 이런 단지 개발을 우리 개발 시대에 했습니다. 또 개발 시대에는 신개발뿐만이 아니라 재개발도 했죠. 서울 도심부를 오래된 골목길 또는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고층 빌딩을 짓는 이런 도심 재개발, 또 산자락의 구릉지에 있던 이 저층 주택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로 바꾸었던 주택 재개발,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던 이 저층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로 바꾸었던 재건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개발 시대에 우리는 신개발도 했고 또 재개발도 했고 그리고 어쩌면 개발 시대의 끝판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뉴타운 사업을 2000년대부터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또 번져갔죠.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 아파트 또는 단지 규모로 했다면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모를 거의 도시 규모로 키워서 크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개발, 재개발 또 뉴타운을 했던 게 우리 개발 시대였죠.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 또 서울의 이 개발 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1950년대 중반 한국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1962년생, 이 70년대일 거예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 대한민국의 아주 간절한 꿈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도 안 되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1000불 시대를 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을 100억 불을 하자. 그것을 80년대에 기필코 달성하자. 이게 70년대 대한민국의 간절한 꿈이었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80년대에 우리는 1000불 국민 소득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2000년대에 10,000불, 2010년대에는 20,000불, 그리고 지금은 30,000불 세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대한민국 개발 시대에 우리 도시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서울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1950년대 중반 서울 인구는 157만 명,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였지만 100만 명대 도시였어요. 그랬던 서울이 불과 15년 뒤에 500만 명 도시로 컸고, 다시 20년 뒤에는 1000만 도시로 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정말 아주 폭발하듯이 컸던 거죠. 서양 학자들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이 도시화를 영어로 explosive growth라고 표현합니다. 폭발하듯이 도시가 커져갔다 하는 뜻이겠죠. 실제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 내내 서울은 한양도성 안, 정말 작은 도시였죠. 아마 인구가 한 20만 명 안팎.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서울이 점점점 이 행정구역이 커져갑니다. 주로 강북 지역이었고, 그리고 강남 지역 가운데 서울에 가장 먼저 편입된 곳은 지금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데가 아니라 영등포였어요. 그래서 영등포가 서울에 편입된 게 1940년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남으로 부르는 강남 서초구, 또 송파구, 강동구 지역이 서울이 된 시기는 1963년입니다. 그러니까 원조 강남은 영등포인 셈이죠. 지금의 이 강남구 일대를 개발할 때 그 지역을 불렀던 명칭이 영동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의 동쪽 지역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서울이 점점 커져서 지금 1000만 도시가 되었고, 1970년대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어질 무렵,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은 이 소가 쟁기를 끌던 논밭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70년대 중후반. 이랬던 강남이 지금의 강남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40년 안팎이라는 거죠. 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는 개발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 시대를 이제 맞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개발 시대를 정리하자면, 개발 시대에 우리는 도시를 마치 물건처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빨리빨리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 방식을 택했고,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저 지방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동차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 분업 방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도시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또는 지자체의 행정조직을 보면 우리가 도시를 분업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택지를 확보하는 부서, 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원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마치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듯이 도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업 방식, 그리고 중앙 집권 방식을 택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한 필지 한 필지에 집을 한 채 한 채 지었다면, 우리 개발 시대에는 좀 더 빨리 집을 짓기 위해서 단지가 등장합니다. 주거단지, 공업단지. 한꺼번에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택했던 또 하나 중요한 정책이자 전략은 성장 거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거점을 키우겠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큰 놈을 집중적으로 키운다. 될 놈을 키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발 시대의 대한민국은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를 또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죠. 그리고 이 경부축이 우리나라 발전의 축이 되는 셈이죠. 이 경부축에서 비껴난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우리는 급하다. 경부축을 먼저 키워서 이 경부축이 발전하면 그 다음에 그 발전의 성과가 다른 지역에도 스며들 것이다. 대기업을 키우면 그 대기업이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키워주고 중소기업이 또 자영업자들을 키우겠다. 이런 어떤 전제를 깔았던 성장 거점 전략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대기업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 됐고, 또 대도시들은 마치 블랙홀처럼 사람과 활력을 다 빨아들인다면 중소도시들 또는 지방의 농사노촌은 정말 힘든 그런 지경에 놓인 게 아닌가. 그래서 개발 시대를 돌이켜 볼 때 이 성장 거점이라고 하는, 성장 거점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 정책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장 거점 정책은 국가 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발 시대의 우리 국민들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녀를 아들, 딸 5, 6 낳았을 때 그 모두를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집안은 드물었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역시 될 놈을 키우겠다. 대개는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누나가 공장에서 또 여동생은 식모살이 하면서 오빠 뒷바라지를 하는, 이 성장 거점 전략은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지금 재생 시대에 돌이켜보면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전략을 펼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도 크고 도시 수도 많고 인구도 훨씬 더 많은 도시인데도 독일의 도시 가운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는 불과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성장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대신에 저마다의 도시들이 짱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균형 발전 정책을 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이 성장 거점 정책의 그 후유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생 시대에는 도시를 물건처럼 보지 말고 생명체처럼 우리가 대하고 조심스럽게 되살려야 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이 도시들을 인천 따로, 또 서울 따로, 또는 부산 따로 이렇게 개별 생명체로 보지 말고 전체가 다 이어져 있는 한몸 생명체로 보자. 대한민국 국토를 한몸 생명체로 보고 지금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인천을 또는 부산을 또는 서울을 제대로 재생하고 또 치유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종종 이 대한민국 국토를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대한민국을 내 몸에 비유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이 머리는 너무나 커져 있고 너무나 이 열이 올라서 터지기 직전이죠. 그런데 저 지방의 농사노촌 시골 마을은 사람이 없어서 지금 소멸 직전이죠. 비유하자면 피가 돌지 않아서 괴사 직전인 상태일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저 피가 돌지 않아서 지금 괴사 직전인 나의 왼발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잘라버려도 좋겠는가? 살릴 수 있는 한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도시를, 우리 국토를 생명으로 본다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재생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를 한몸 생명체로 보고, 한몸 생명체로 보고, 우리 마을부터 우리 도시를, 또 우리 지역을, 특히 소멸위기 지방을 다시 살려야 하는 것, 우리 국토를 다시 살려야 하는 게 바로 지금 재생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도 개발 시대와는 이제는 달리 가자. 빨리빨리 한꺼번에, 그리고 우선 당장의 성과만 바라볼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천천히, 그리고 오래오래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 재생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하나는 물건의 재생, 또 하나는 생명의 재생. 우리가 물건도 이 오래오래 재생할 수 있죠. 아껴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리고 원래의 용도와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바꿔 쓰는 리사이클도 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업사이클이죠. 이 개개인의 그 취미 차원의 리사이클을 이제는 비즈니스 차원으로 이렇게 더 끌어올리는 게 바로 업사이클이죠. 재활용. 우리 서울시에는 이 재활용 플라자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이런 업사이클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학습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업사이클을 통해서 창업도 하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시대의 재생이란 말을 자칫 물건의 재생 또는 건물이나 장소의 시설의 재생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재생시대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려야 할 것은 어쩌면 생명일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회복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할까? 우리들의 삶터를 다시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게 아마 답일 겁니다. 작게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내 몸 재생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같이 오고 가는 우리 마을을 재생하는 것, 그리고 우리 도시, 우리 지방, 우리 국토까지 살려내는 것이 재생시대 우리의 숙제일 겁니다. 도시 재생의 가장 핵심이자 또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재생시대의 우리들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 마을 재생 이야기, 또 공동체 회복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공동체 주택이 등장하고 있고 또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이 한 칸을 내가 사거나 또는 빌려서 살아가는 게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체 주택은 함께 살 이웃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오랜 기간 의논하고 함께 짓고 살아가는 거죠.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주택은 처음부터 이웃들이 모이고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이 서울 마포 성미산 마을에 가장 일찍 등장했던 소행주,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의 경우입니다. 9가구 주민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의논해서 지었죠. 이 공동체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 공간이 많습니다. 이 각각의 집은 그 각각의 가족 구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합니다. 저마다 다르죠. 그리고 2층은 전체가 공유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공방도 있고, 그래서 이 입주하고 있는 9개 가족, 9가족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유 공간을 잘 쓰고 있죠.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좀 단독주택 형태의 공동체 주택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시리 마을의 오시리 공동체 주택도 아주 참 멋지죠. 또 조천에도, 그리고 또 강화도에도 이런 공동체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요즘에는 아파트의 형태로도 지어집니다. 이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이 경우는 이 아파트에 입주할 분들이 다 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또 입주한 뒤에도 다양한 동아리 모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우리 아파트에 규칙을 만들고 정말 이 단지의 주민으로서, 주인으로서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회주택의 경우는 이 대지를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주택을 지어서 하는 이 사업을 이 사회적 기업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그 사회주택을 포함한
공동체 주택이 점점 늘고 있는 것, 아주 이 재생시대의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시대에 가장 우리가 역점적으로 살려야 될 게 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일찍 이 지방을 살려야 될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인구 그래프입니다. 지금 일본 인구는 1억 3천 가까이 되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인구는 3천만 명, 4천만 명대. 그러니까 100년 남짓한 짧은 기간 안에 인구가 1억 가까이 증가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거의 같은 양상으로 급격하게 준다. 2100년 일본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 될 거다. 불과 100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8천만 명 인구가 급격하게 준다면 그것은 지방 소멸로 귀결될 것이다. 일본은 이런 위기를 1990년대부터 감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만들고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대에는 지방창생법을 제정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창조적으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펼칩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의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죠. 지역 부흥 협력대, 이렇게 도시 청년들이 매년 5천 명 가까이 지방에 내려가서 국가가 지급해주는 연봉을 받고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또는 농산어촌에서 준공무원 신분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청년들의 대부분이 지역에 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 지방 창생 프로그램이 바로 고향 납세 제도입니다. 일본의 국민 누구나 자기가 내야 될 주민세의 일부를 자기 고향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지방 정부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기부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그 지역의 특산물로 돌려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세를 대폭 공제해주는 이런 제도에 힘입어서 일본의 지방 정부의 재정이 점점점 튼튼해지는 거죠. 일본이 이런 고향 납세 제도를 처음에 입법화할 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대도시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했고, 이 지방 출신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죠. 많은 갈등 끝에 이 법이 입법화되게 된 이유는 지방을 살리는 것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와 유사한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게 입법화되지 않고 있죠. 이미 수도권 인구가 지금 과반수를 넘은 상태에서 어쩌면 이런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이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과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국가 차원의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지난 10년, 20년 많은 성과들이 지금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골 빈집에서 행복을 찾는다. 또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한다. 이런 책들이 출간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되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로컬 지향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말하듯이 이제는 청년들이 대도시에서 넥타이 차림에 또 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이 큰 회사에 다니는 이런 대신에 시골에 내려가서 편안한 복장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제가 제 책 천천히 재생에 소개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이 다양한 일본의 지역에서 지역을 살리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큐슈 야나가와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이 지역 부흥 협력대원으로 내려갔던 이 아베 아키히코 씨는 텅 비어 있던 건물을 고쳐서 이 가타로 베이스 30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빈 가게들이 새롭게 문을 열고 있죠. 이 마을의 진화라고 하는 번역서가 우리나라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 이 도쿠시마현의 카미야마에는 산골 마을입니다. 여기에는 대도시에 본사를 둔 IT 또는 벤처 또는 방송 또는 디자인 이런 분야의
이 위성 사무실이 이 산골 마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은 정말 편안한 복장으로 물가에 발을 담그고 해먹에 들어 누워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근무했던 청년들이 대도시로 본사로 돌아오라고 하면 오히려 가기 싫어할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산골 마을이지만 이런 IT 기반을 단단히 해서 도시 청년들을 초대하고 있죠. 제가 가장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감동적인 사례가 이 다카노 조센이라고 하는 정말 괴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소멸 위기 이 농촌 마을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몄죠. 이 다카노 조세는 이 나폴레온의 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일본 드라마가 제작될 정도로 일본에 널리 알려진 분이고, 교황에게 쌀을 먹인 남자라고 하는 책이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적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 제 계정 도시의 정석에 이 다카노 조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5 꼭지로 이렇게 또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선구적인 곳이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이 소멸의 가장 위험성을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이기 때문이겠죠. 경상북도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2017년부터 시작해서 도시청년들을 경북의 시골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경상북도 시골에 이미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와서 경상북도에 1인당 1년에 3천만 원씩 최장 2년까지 주는 이런 창업지원금 지원을 받고,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창업해서 또 회사를 단단히 키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생시대의 마지막 어쩌면 궁극적인 과제는 우리 국토의 재생일 겁니다. 70년대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1.5%가 수도권에 거주했는데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50%, 그러니까 과반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면적은 전체 우리 국토 면적의 11.8%. 그곳에 지금 과반 인구가 몰려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다는 게 우리의 지금 위기입니다. 또 70년대 기초지자체 시군 인구들은 대부분 5만을 넘었지만 지금 2019년 통계를 보면 이 시군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5만이 안 되는 지자체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서울보다 행정구역이 더 큰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데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인구가 2만 3천, 4천 대입니다. 서울의 한 동인구, 한 큰 단지 인구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극심한 불균형의 문제고 편중의 문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만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문제도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사람과 권한을 지방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 시대의 중앙 집권 방식으로 모든 권한을 국가가 다 독점하고 지방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을 내어주는 분권, 그리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중장년, 저 같은 베이비 부모들부터 또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 서울도 또 수도권도 서울만, 수도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방과의 상생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서울시에 특히 삼선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 이제는 서울시만을 생각하는 시정이 아니라 지방과의 상생을 함께 모색하는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2019년에 서울시가 만든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가지고 이 지방 여러 단체장들을 초대해서 서울과 지방의 상생선언 그리고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400억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다양한 이 상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청년들을 지방에 보내는 겁니다. 서울 청년들이 지방의 기업에 내려가서 취업하게 될 경우에 서울시가 한 달에 2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6개월 또 1년 이렇게 지급을 해주죠. 이와 같은 상생 사업들을 서울과 수도권이 해야 될 것이다. 최근에 집값 문제가 우리 가장 뜨거운 숙제 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집값도 대책으로는 잡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값 문제는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정책은 국토 정책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이제 그만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기반시설, 또 교통, 문화, 의료, 교육 이런 쪽으로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도시정책이고 그리고 우리 이 집값 문제의 가장 핵심 정책은 주택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이 집값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히 낮습니다. 기업활동을 하는 것보다 집을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이 월등하게 크다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하나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이 너무 적습니다.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비율이 35%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살고 있는 시민들 71%가 임대주택에 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1% 국민들이 내 집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전부 내 집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몰고 갈 게 아니라 내 집이 아닌 곳에서도 안심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유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8%, 10%도 안 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사유주택의 비중을 과감하게 늘리고 그리고 다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이것이 우리 주택 문제를 잡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겁니다. 개발 시대에 크게 신개발, 재개발을 했던 방식을 이제는 그만두고 작게 고치면서 빈 곳을 채우는 방식. 가장 먼저 중지해야 될 게 신도시입니다. 수도권 신도시는 비수도권 지역 인구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원주의 2개의 신도시를 채우느라 원주 원도심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중앙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인데 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신도시를 지었던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에 텅텅 비어있는 원도심에 공공기관들을 집어넣었다면 원도심 재생과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또 하나 지금 큰 위기가 인구 위기입니다. 인구 위기는 인구의 편중도 위기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었고 우리가 가장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나라이죠. 지구상에 가장 먼저 인구 제로 결국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저는 다신공, 다자녀 연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지어서 신혼부부들에게 주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결혼만 하면 적어도 집 걱정은 하지 않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녀 수와 연계해서 신혼부부들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되 자녀가 한 명씩 늘 때마다 임대 기간을 10년씩 늘려주고 또 자녀 수가 늘 때마다 평형을 키워주고 이런 다신공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새로 굳이 지을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비어있는 집들 또는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하고 또 비어있는 오피스, 비어있는 상가 이런 것들을 고쳐서 정말 멋진 주택으로 고쳐서 드리자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작했죠.
기본 6년 이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고 자녀가 한 명이 태어나면 반액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고 자녀가 둘이 되는 순간부터는 임대료를 받지 않는 이런 이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래된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 대신에 리모델링하면서 특히 대형 평형 아파트는 아파트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던 아파트를 두 세대가 살게 하고 그 집주인의 경우는 임대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서도 주택 공급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이 재생 시대는 어쩌면 이 새로 만드는 것 말고도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절절한 결핍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무심한 잉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어서 푸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천천히 재생 책을 쓸 때 많은 영감을 준 영화가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입니다. 노부부가 살면서 이렇게 낙엽을 늘 모아서 푸대에 담고 또 때가 되면 그 낙엽을 또 땅에 덮어주죠. 그 낙엽이 썩어야 땅이 비옥해지고 그래야 과일도 익을 수 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을, 도시도 우리들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너무나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눈부신 성과도 거두었지만 성장통을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잘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온 탓에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일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삶터를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다시 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 재생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세계 여러 도시들의 혁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